10분씩 드리고 혹시 시간이 남으면 뭐 상호 조금 보완될 부분들도 있어서 진행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또 오늘 오신 분들의 다수의 분들이 현업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질문도 좋고 또 주장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토론이 한 번에 결정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방향성들을 위한 쟁점들이 무엇이고 앞으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시험대로 이번 토론회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론자는 소개시킨 대로 5분인데요. 가장 먼저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님 모시고 첫 번째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사무처장은 아니고요. 저희는 사무처 전체를 담당하는 분이 이제 책임지는 분 사무총장님 계시고, 저는 에너지국에서 에너지 쪽을 담당하고 있는 처장입니다. 앞서서 두 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제가 그걸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10분 안에. 네. 제가 토론문이라고 낸 게 63쪽부터 있습니다. 좀 내용이 많은데요. 할 수 있는 한 이걸 한두 개만 좀 짚어서 그냥 빨리 넘어가는 형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탈원전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현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전과 석탄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은 안전성을 높이고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보입니다. 앞서서 이필려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에너지 전환은 기본적인 방향이고 그건 대세인데 탈원전이 대세라고 말하는 거랑 같은 얘기인 거죠. 근데 그 탈원전, 아예 원전 제로를 할 것인가의 문제는 나라마다 약간씩 다른 것 같습니다. 에너지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원전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원자력 발전소, 핵발전소의 개수가 약간 늘어나고 있긴 한데 그걸 늘어나는 나라들이 대부분 일본이 아니라 중국, 인도,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우리나라 이 4개국의 이 대부분이었고 유럽과 미국에서는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 4개국에서 신규 원전을 건설을 하면서 전반적인 원전의 개수가 유지가 되는 그런 형태였고 전 세계적으로는 원전 비중이 줄어들고 있었죠. 1996년 17.6%를 기점으로 해서 10%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원전은 가동 중에도 방사성 물질이 나오고 적은 양이지만 지속적인 흡입과 섭취로 내부 피폭을 받아온 주민들에게서 암 발생이 유의미하게 증가를 하면서 현재는 갑상선암에 대해서는 어쨌든 1심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원자력 발전소 측인 한국수력 원자력 주식회사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 1심 승소 판결이 나온 적이 있고요. 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인류가 만들어내는 최악의 물질이라고 보는 게 이제 핵폐기물입니다. 고준위 핵폐기물은 최소한 10만 년을 안전하게 보관을 해야 되는데 원전 보유국인 36개 국가들 어느 나라에서도 이걸 안전하게 보관할 방법을 아직은 찾지는 못하고 있고 스웨덴과 핀란드에서 부지를 정해서 핀란드에서 지금 공사를 하는 중인 거죠. 우리나라도 이 최종 처분을 위해서 비용 산정을 한 바 있는데 현재까지는 53조로 알려져 있었죠. 근데 그 53조의 돈이 사실상 64조의 비용이었는데 11조를 축소해서 발표했다는 게 오늘 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요. 이윤 의원실에서 확인을 해주셨는데 이 53조의 돈도 사실 지금 현재 적립해 놓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비용이 더 들어갈 일만 남아 있는 거다. 그러면 그동안의 영업이익들은 어떻게 됐냐? 다 신규 원전 건설로 다 쓰인 거죠. 이런 핵폐기물을 계속 양산하는 원전을 늘리는 것이 맞겠냐? 아까 이필로 교수님이 정의로운 전환 얘기를 하셨는데 정의의 차원에서 세대 간 불평등의 문제, 지역 간 불평등의 문제를 봤을 때 이런 핵폐기물을 계속 양산하고 특정 지역에 그 부담을 안기는 게 맞는 거냐? 그런 문제 제기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가동 중인 원전들의 내진 설계가 취약하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는데요. 0.2G가 이제 중력 가속도이고 그것의 배수인 0.2G 정도의 내진 설계가 우리나라 대부분의 원전이고 그나마 이제 신규 원전들 신고리 3, 4, 5, 6호기가 0.3G이긴 한데 0.3G도 지진 규모로 보면은 7.0, 6.9 또는 7.0을 겨우 견디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걸로는 우리가 역사 기록이
기록상 가장 큰 지진이라고 확인된 규모 약 7.5가량이 되는 그런 지진을 견디기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내진 설계가 아무리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상대적인 거니까요. 물론 그 두께 한 25cm, 30cm 되는 원자로는 워낙에 뭐 통주물로 최근에는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진 설계는 굉장히 강하다라고 평가되고 있죠. 근데 배관이라든지 케이블 전체에 대해서 내진 설계를 사실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안전 설비가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사고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원전 사고가 만약에 한국에서 일어난다면 원전 주변 지역의 기본 30km 정도는 피난구역이 될 수밖에 없고 오염지역이 될 수밖에 없는데 과연 고리 신고리 주변에 있는 한 30km 내에 380만 명 이상 되는 그 사람들을 대피시킬 수 있겠냐. 현재로는 이런 중대 사고가 우리나라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죠. 그리고 한 기 이상의 원전 사고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사고 시에 방사성 물질이 확산됐을 때에 그게 어떻게 확산되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지금 공개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거기에 따른 시민들의 대피 시뮬레이션과 거기에 따른 대피 시나리오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원전 사고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원전을 계속 늘리는 게 맞겠냐 그런 문제제기입니다. 현재 5, 6호기 건설 중단과 공론화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질문들을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과 탈원전은 일방적 조치가 아니냐. 아까 뭐 국회의원들 나오셔서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저는 국민의당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좀 약간 의아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당의 대선 후보이신 안철수 그 당시 후보께서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신고리 5, 6호기를 백지화하겠다고 서약서에 약속을 하셨어요. 네.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탈원전에서는 기본 동의한다 또 얘기를 하셨죠. 그럼 속도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어쨌든 신고리 5, 6호기부터는 백지화하는 걸로 그렇게 공언을 하셨고 공약으로 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 이걸 반대한다. 근데 정확하게 탈원전을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으시거든요. 또 공론화에 대해서 반대한다. 저희도 사실은 공론화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죠. 왜냐하면 백지화를 그냥 하면 되지 왜 그걸 공론화를 붙이냐. 근데 이제 공론화라는 과정이 저희가 보기엔 지난 겨울에 그러니까 촛불 시민혁명의 영향이 아닌가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제기가 됐을 때 물론 그걸 공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걸 반대하는 목소리가 일정 정도 있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다면 그건 사회적 토론을 한 번 더 붙여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공론화를 제기했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공약이 후퇴했지만 그 방식에서는 시민들에게 물어보는 결정으로 가자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동의를 하고 내일 여기에 대응하는 공론화 대응기구를 발족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전국에 박근혜 퇴진운동 참여했던 수천여 개의 단체들이 1차적으로는 한 5, 600개 정도가 모여져 있는 상태인데요. 민주노총도 참여하고 계시고 네, 내일 발족기구가 이제 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론화 위원회가 법적인 기구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은 좀 옹색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국무총리 훈령으로 간다고 얘기한 거고 지속가능 발전위원회도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 훈령으로 상설 조직으로 있었죠. 3개월 동안의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그 결정을 맡긴다고 한 거는 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정신과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공정한 운동장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공정한 룰로서 관련 정보가 제대로 공개가 되고 팩트 체크가 되고 오늘 이제 얘기하신 여러 가지 중에서도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한 게 있는데요. 그런 사실이 확인이 되면서 토론이 충분하게 된다면 저는 국민들은 그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자동차를 사거나 집을 사거나 노트북을 살 때 관련한 전문가 아니지만 저희는 비용을 내고 결정을 하죠. 우리가 쓰는 전기가 어떤 전기인지 그걸 과연 폐기물을 내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내는 그런 전기를 쓸 것인지 아니면 내가 비용을 좀 더 부담을 하더라도 재생에너지 전기를 쓸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이 내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수혜자도 그것에 대한 피해자도 국민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공론화위원회가 저는 제대로 운영되기를 바라고 저희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저희 의견을 낼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과 같은 이런 토론이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에만 이렇게 쫓겨서 가고 있는데 그게 충분히 이 단위에서 논의되길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3개월을 딱 잡아놓고 막 급하게 가는 거는 맞지 않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전과 전력 수급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드리면 앞서 이제 이필류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짚어주시긴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1인당 전력 소비가 너무 많습니다. 가정용 전력 소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가정용은 OECD 국가 중에 중하위 정도인데 산업용 전기 소비는 아주 독보적인 1위인데요. 산업용 전력 소비의 95% 이상인 제조업에서 절반가량이 전기의 열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를 만드는 과정, 그러니까 전통적인 전기를 만드는 과정은 뭐든지 핵분열 에너지든지 아니면 석유든 석탄이든 가스든 그걸로 물을 끓여서 그 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손실률이 60% 이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전기로 다시 열을 만드는 거예요, 공장에서. 고압 전기를 주로 많이 쓰죠. 아니면 그걸로 바닷물 끓여서 소금을 만든다거나 그런 식의 전기 열 소비가 전체 제조업의 절반가량이에요. 그런 열 소비는 더 이상 증가하기 어려울 거고 또한 줄어들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전체 기업들의 제조, 그러니까 상품 제조에 들어가는 비용에 전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2% 미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요금이 국가 경쟁력이라든지 아니면 그 기업의 힘을 키우는 것은 이제 옛 이야기가 된 거고 정당한 비용을 내는 게 맞겠다. 특히나 대기업들은 지금 수백조 원의 사내유보금을 적립해 놓고 있는데 그런 돈을 어쨌든 사회로 재투자하는 방식을 전기 요금의 일정 정도의 목적세, 재생에너지 비용 같은 그런 목적세를 부과를 해서 돈이 돌게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재 이제 발전소를 짓는 이유가 최대 전력 소비인 피크 때문에 짓는데요. 작년에 85기가와트였고 올해도 85에서 많아야 86 정도로 올라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한 109.5기가와트의 발전 설비가 있고 2029년에 7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때 136기가와트까지 늘려야겠다. 그러면서 원전 11개, 석탄 20개를 추가 건설을 하겠다고 이 7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낸 건데요. 그것의 전제는 어쨌든 전력 소요가 늘어난다는 전제입니다. 그때 최대 전력 소비가 113기가와트까지 늘어난다고 본 건데 지금 85가 113까지 14년 만에 28기가와트 원전 28개만큼 우리가 전력 소비가 더 늘어난다는 건 그건 굉장히 비현실적인 거죠. 현재도 같은 GDP, 1인당 GDP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버는 나라들보다 지금 1인당 전기 소비가 높은 상태에서 그런 것은 비현실적인 거고 오히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4년 만에 최대 전력 소비가 10기가와트가 줄었어요. 우리는 전력 소비를 줄이는 것 자체가 에너지 효율 산업으로서의 의미가 있고 이 에너지 효율 산업이 사실은 재생에너지 산업보다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을 합니다. 왜냐하면 종합적인 거니까요. 단순히 발전소 건설과 운영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나는 에너지 효율 산업을 통해서 전력 수요를 줄이고 거기서 이제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전력 수급은 전혀 문제가 될 게 아니고 그리고 일본이 이제 재생에너지를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쓰면서 4년 만에 태양광만 38기가와트가 늘었어요. 4년 만에 일본에서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농부가 농지에서 쌀을 생산을 하면서 거기에 태양광도 같이 생산하는 그런 방식을 shared PV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서로 공유하면서 전기도 생산하고 쌀도 생산하는. 근데 쌀 생산량이 80% 이하로 떨어지면 전기 생산을 제한을 둡니다. 그러니까 그건 식량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농부가 굉장히 많이 태양광 발전기를 지금 보급을 하고 있어요. 이걸 한 장소로 모아놓으면은 서울시의 몇 배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게 농지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으면 그건 면적은 전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69페이지 그 윗부분에 69쪽에 제일 밑에 단락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16년 1월 기준으로 계약한 전기 감축량이 한 3.4기가와트입니다. 이거 수요자원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3.4기가와트 정도 계약한 공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전이시를 내리면 3.4기가와트 전기 소비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그 정도의 우리는 자원 시장이 있습니다. 발전소를 건설하지 않고 발전소를 건설해서 전기를 생산한 만큼의 그런 효과를 거두는 거죠.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을 해보면 원전 한 기 분량을 가지고 계속 이 발전 자원 시장을 가동한다 얘기를 하면 76년을 쓸 수가 있어요.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한 거죠. 근데 이거는 연료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폐기물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폐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운영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전기 소비를 줄이는 거죠. 해당 시간에 계약한 만큼 전기 소비를 줄이는 거예요. 이런 에너지 효율 시장이 부가가치를 더 많이 생산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일 얘기는
자료 보시고 오늘 왜 독일 얘기 안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원전 안전에 대한 얘기도 뭐 특별하게 조한규 교수님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100% 안전한 기술은 없습니다. 이게 지진으로 사고 났냐 쓰나미로 사고 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났을 때도 예상을 못했고 체르노빌 원전 사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경납 건물이 있으니까 안전하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경납 건물이 있는 경납 용기가 있는 후쿠시마는 사고 났어요. 더구나 한 장소에 3개가 폭발했고 가동하지 않은 원전조차도 폭발하는 걸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또 다른 원인으로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죠. 100% 안전한 기술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을 했고 한 장소에 동시에 여러 개의 원전이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한 겁니다. 후쿠시마 원전 1호기는 경납 용기가 파손될 확률이 1억 년에 한 번이었어요. 2호기는 1억 2천만 년에 한 번이었어요. 3호기는 1억 3천만 년에 한 번이었습니다. 3개의 동시가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우리 원자력 공학과 교수님들 어떻게 계산하셨어요? 1억 년에 한 번 곱하기, 1억 2천만 년에 한 번 곱하기, 1억 3천만 년에 한 번 곱하기. 그 확률로 일어난 거예요. 더 이상 확률로도 안전성 평가로 원전이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네, 원전은 운영 능력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고 어쨌든 내진 설계는 상대적인 거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원전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예, 17%에서 10% 단위로 떨어졌고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주도하는 상대적으로 민주주의가 떨어지는 나라들 중국, 인도, 러시아가 짓고 있다. 나머지는 과거를 폐쇄한 원전을 대체하는 정도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프랑스도 17기 원전을 폐쇄하기로 했고 신규 원전 짓는 거에는 지금 조심스럽죠. 프랑스의 아레바도 전 파산한 줄 알았는데 파산 직전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거기는 한 기 짓는데 10조 원 이상 들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돈 버는 하마잖아요. 원전 수출도 결국에는 금융지원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그렇게 원전을 신규 원전을 짓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금융적인 손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트남에서 원전을 새로 짓기도 하면서 일본이 거기에 한 60%인가요? 금융지원을 다 해주기로 했잖아요. 빌려주기로 했는데 나머지 40%를 국제 자본에서 꾸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국제적인 자본은 이 리스크가 높은 원전 사업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원전 산업이 아닌 이상. 여기 76페이지 보시면 컬러가 아니라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어쨌든 약간 색깔 다르게 보이는 게 뭐냐면 중국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영향입니다. 원전이 늘어나고 있는 중국 영향인데 지금 현재 건설 중인 중국 원전이 20개인데요. 그 중에 11개는 예상한 것보다 그 딜레이되고 그러니까 공기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한 게 다 지어질지도 미지수기도 하고 그리고 쭉 우리 서해안 쪽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탈원전과 원전 안전에 대한 기술을 좀 더 확보하고 강화시키면서 중국에도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중국은 네 거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중국은 어쨌든 재생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폭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건 자료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시간에 좋은 시기에 그 원전 확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독일에서 쓴 방식이 이제 20년 장기 계약으로 고정 가격으로 사주는 그런 발전 차익 지원 제도를 통해서 재생에너지 전기가 굉장히 비쌀 때 시작을 했거든요. 2000년도에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 재생에너지 전기가 한 6%였는데 지금 33%, 35% 올해까지 한 그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태양광이 그때 2000년대 초반에 1,300원대였어요. 근데 지금 한 170원, 180원대로 떨어졌잖아요. 이게 원전과 석탄 비용과 거의 비슷해지는 시기가 어쨌든 2020년 전후로 일어날 거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재 원전과 석탄 비중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2030년을 그냥 간다면 원전 석탄에 대한 외부 비용이 내재화되면서 더 비싸질 수가 있어요. 발전 비용이 더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가격이 더 떨어지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 총 발전 비용은 더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다른 나라에서 지난 20, 30년 동안 겪어왔던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그 기술의 발전을 딛고 가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상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의 불안정성 문제, 면적의 문제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신고리 오르코기 중단 필요성에 대해서 하고 이제 노동자 문제 2개만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신고리 오르코기 건설허가는 저는 예. 네, 정당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당하지 못했다.
세계에서 9번째, 10번째로 가장 많은 원전을, 그러니까 집중되는 원전을 건설을 하면서 미국은 벌써 그 전부터 한 곳에 2개, 3개의 원전이 집중된 것도 다수호기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조차 하지 않은 거예요. 그 많은 원자력 공학자들이 뭐 하신 겁니까? 9번째, 10번째 원전을 거기다 위치시키면서 그 건설허가 과정에서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를 안 했어요.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뭐라고 결정하시는지 아십니까? 신고리 오르코는 우선 건설허가를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하겠다. 한수원에서 그 다음에 100억짜리 다수호기 확률원자 안전성 평가 용역 냈잖아요. 건설허가 받은 다음에. 앞뒤가 바뀐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건설허가 하기 전에 왜 돈을 먼저 씁니까? 조석 전 한수원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부터 먼저 집어넣는 게 원자력계의 방식인가요? 그러고 나서 지금 와서 매몰 비용 많이 들어갔다. 이건 페어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신고리 오리코기는 일단 그런 편법적인 것을 저는 문제제기하기 위해서라도 중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29% 종합공정률,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기 예약 이미 다 해버려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1조 6천억 중에서 8,500억 원이 주기기잖아요. 그 주기기를 그냥 쓰레기통에 버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걸 재활용할 방법을 찾아야겠죠. 매몰 비용이 보상이라고 하는 위약금 1조까지 포함하는 건데 그건 협상 가능할 거고 2조 6천억 원이 다 매몰될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들인 돈 때문에 앞으로의 기회비용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일단 뭐 이필렬 교수님께서는 노후 원전은 폐하고 신규는 그냥 가자 이런 제3의 길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원전을 가동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거대한 핵폐기물입니다. 왜 우리가 핵폐기물을 더 만듭니까?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낫죠. 예, 그리고 폐로 비용이 한 기당 1조 이상이 든다고 한다면 건설 비용까지 포함하면 10조 원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물론 그걸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겠지만 굳이 그 전기를 쓸 필요가 없다면 그 10조를 그 기회비용을 다른 데 투자하면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네, 건설 노동자분들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수원 노조에서 문제제기를 하시는 거는 좀 저희는 실망이죠. 왜냐하면 지금 가동 중인 원전이 24개나 되고 이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운영할 것인가 그 역할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정말 어떻게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만들어낼 것인가는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어떻게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했는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보고 그걸 우리 이야기로 와서 우리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외국에서는 이렇게 내려가고 외국에서는 어떻게 올라가고 외국에서는 했는데 왜 우리는 이라는 얘기는 저한테는 이렇게 다가왔어요. 우리 국민들은 외국에서 다 하는 걸 왜 이렇게 못하나? 라는 메시지 밖에는 이런 담론 과정 속에서는 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거를 우리가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진영 논리에 묶여가지고 이리 가지도 저리 가지도 못하는 외국 것만 쳐다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 그게 저는 제일 속상하다는 걸 이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성부터 말씀드리면은 다수호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원자력 발전소는 한 곳에 몇 개를 짓는가라는 것보다도 어떻게 방비하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나가와 원전에 3개가 있었습니다. 아까 주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거기엔 10개가 있었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사고가 나지 않았을 거고요. 후쿠시마 원전에는 하나만 있었어도 아마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그 한기 56로 갔을 겁니다. 어떻게 방비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먼저 드리고 두 번째 경제성인데 경제성이 드라이브를 해서 신재생은 내려가고 원자력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경제성 때문에도 원자력을 버리게 될 것이다. 지금 솔라 패널 값들이 이제 내려가고 아까 이필렬 교수님 그 배터리 가격 내려가는 거 보시면은 비싸다가 이제 싸지는 걸로 내려가게 되죠. 그렇지만 그걸 우리가 전기값으로 환산을 했을 때는 엄청 비싼 게 그냥 비싼 게 되는 겁니다. 내려갔다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2030년이 지나서의 배터리 가격이 200불이 좀 넘습니다. 200불 가격쯤 되는데요. 표를 보시면은 배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배터리 전력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파워 컨버전 유닛이 붙어야 됩니다. 이게 배터리 가격하고 비슷해요. 1대1이에요. 거의. 지금 발주되는 프로젝트들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400불을 잡는다면 2000 사이클 정도
그럼 6년 정도 쓰면 배터리 6년을 풀로 하루에 한 번씩 차징했다 디차지했다 해서 6년을 가면 한 2000 사이클 남짓하게 되는데요. 그 2000 사이클 동안 예를 들어 1kWh짜리 배터리가 2000 사이클을 한다. 그리고 그게 200불이고 따라 붙는 비용이 200불이면 400불을 낸다. 그럼 40만 원을 가지고 우리 2000 사이클, 2000kWh의 전기를 만든다. 그러면 그게 이제 200원입니다. kWh당 저장 장치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최종 전력 비용으로 환산해 놓고 봐야지 이게 비싸다가 싸진 건지 엄청 비싸다 그냥 비싸진 건지가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 걸 가져올 때에도 우리가 트렌드를 볼 때에도 해석에 좀 조심성 있게 해석을 해야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빠진 비용들이 땅값, 농지에 하면 안 되겠는가.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25%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수출해서 벌어온 걸로 식량을 사오기 때문에 아무 일 없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땅의 소중함을 아직까지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발전소를 중앙 집중식으로 지을 필요는 없겠다. 전기차 예상보다 느리게 간다. 어떤 측면에서는 친환경 쪽에서 전기차 빨리 가야 된다. 어떤 느리게 간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전기차보다 더 크게 이제 봐야 될 부분이 우리나라는 가정용 전기를 왜 저렇게 적게 쓰는가? 전체 전기는 다른 나라보다 많이 쓰는데 라이프 스타일이 달랐어요. 미국이나 이런 데는 보면은 조리할 때 전기를 씁니다. 우리나라도 인덕션 레인지로 최근에 가스 안 쓰기 위해서 사실 여름에 써보니까 가스에서 바꾸는 게 만번 잘한 것 같더라고요. 인덕션으로 바꾸면 3kW짜리입니다. 2천만 가구에 3kW가 한꺼번에 들어가면 그건 60GW예요. 10분의 1만 들어가도 6GW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옆집에 인덕션이 있는데 우리 집에는 끝까지 안 할 것 같습니까? 그런 거 고려를,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걸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는 전력 수요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건가를 놓고 좀 이걸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안보. 아까 저기 오스트리아 이야기도 하시고, 탈원전을 예전에 이제 하고, 제가 영광을 가봤는데, 거기가 어촌이지 않습니까? 영광 발전소에. 근데 거기에 저는 고기만 잡는 줄 알았는데,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농사 지으면서 배 가지고 고기 잡는 분도 있고, 농사만 짓는 분도 있고, 고기만 잡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농사를 짓는데 생선을 먹어야겠으면 내가 배를 사가지고 이놈의 고기를 잡아야 될 건지 옆집에 배 있는 집에서 사온 고기를 사다 쓸 건지는 선택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쪽 환경에서는. 그런데 내가 무인도에 있는 상황이라면 내가 농사도 짓고 채집도 하고 고기도 잡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내가. 제가 영광에 있었으면은 오케이, 가족끼리 공론화하자. 우리 집에서 배를 사야겠냐 말아야겠냐. 까지 그걸 없어도 되겠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인도에 있는 상황에서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공론화를 해보자. 우리가 고기를 잡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자꾸 봐야죠. 에너지 안보 문제는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를 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 산업이 전기를 많이 쓰고 독일은 재생을 늘리는 동안에 산업용 전기가 그렇게 올라갔음에도 경쟁력을 유지했다. 독일은 풍력 태양광이 자국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늘리는 동안에도 산업의 불균형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이 조금 줄고 어느 한쪽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자국 산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정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정용 독일의 산업용 전기의 2배입니다. 우리나라 90% 거의 비슷합니다. 산업용은 고압으로 송전을 하기 때문에 단가가 쌉니다. 가정용은 모세혈관까지 감압을 해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손실도 있고 깔아야 되는 비용도 있고 해서 단가가 비쌉니다. 그걸 고려하면 적정 수준입니다. 독일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정용 전기의 2분의 1 수준의 가격을 주고 가정에는 산업용 전기의 2배를 주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
독일 산업이 살아야 전체가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독일의 어떤 한 측면만, 외국의 어떤 한 측면만 가지고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는가? 그럴 때는 저는 자라나는 세대에게 어떻게 보면 패배의식밖에 줄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어른들은 왜 저렇게 싸우나? 싸우는 내용을 보니 외국은 이렇대더라 저렇대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저렇게 해야 되는데 왜 못하냐? 우리는 잘 안 되나 보다. 앞으로 우리가 뭐 기성세대인지 아닌지 좀 헷갈리는 세대이긴 합니다만은 앞으로의 세대에게 줘야 될 메시지는 우리가 우리 문제를 우리 계산기를 가지고 우리 머리 가지고 계산해서 우리가 결정해봤더니 돌파력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일단 찬반 한 분씩 들었는데 세 번째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저희 없더라도 최대한 확보를 할 테니까 질문하실 거나 혹시 주장할 내용들은 미리 메모 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는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님입니다.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귀중한 공부 기회 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원전 전문가는 아니고요. 저한테 좀 그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이 원전 문제를 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한 좀 토론 말씀을 드리려고 해서 이 자리에 좀 앉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얘기되었던 부분하고는 좀 결이 다른 얘기이고 제가 또 하나의 괴담을 얻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듭니다만 아무튼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원전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핵 문제를 한 10여 년 정도 다뤄왔는데요. 주로 이제 핵 무기 문제, 예, 그것도 북핵 문제를 주로 좀 다뤄온 인데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핵 무기와 핵 발전은 좀 다른 것이고 핵 무기는 마땅히 없어져야 되는 거지만 핵 발전은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있었던 핵 무기와 핵 발전의 장벽이 후쿠시마 참사를 보면서 이제 무너지는 걸 느꼈었고 그래서 이게 핵 발전 문제도 이렇게 쉽게 안이하게 볼 성격 문제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그때 좀 갖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작년 9월 12일 날 부산에서 북핵을 주제로 해서 부산 가톨릭 센터에서 강연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녁에 갑자기 제대로 서 있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흔들림을 느껴가지고 어제 마시는 술이 안 깨서 그런 건가 이렇게 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지진이 났다고 알고 보니까 경주에서 한 5.2 정도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얘기를 듣고 강연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계속 해달라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느 측면에서 보면 북핵보다 남핵이 더 무섭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런 말씀을 제가 그 자리에서 드렸던 게 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북한의 핵무기는 기본적으로 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북핵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은 굉장히 주장은 다양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진보든 보수든 국내에 있는 전문가든 해외에 있는 전문가든 많은 사람들이 공히 동의하는 것은 북한이 생존을 위해서 핵무기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북한이 살아남으려고 쓴 핵무기를 쓰는 순간, 그것은 북한은 이제 파멸을 모면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한미동맹이 그런 충분한 군사적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군사적인 힘에 의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억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북핵은 억제할 수 있는데 이 남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핵사고는 기본적으로 억제하기 힘든 특히 지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인간이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북핵 문제는 또 협상을 통해서 그걸 멈추게 하고 줄여나갈 수 있고 궁극적으로 폐기시킬 수 있는 희박하지만 가능성에도 존재하지만 우리가 무슨 어디 누구 신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지진 규모를 좀 줄여달라든지 앞으로 지진을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근본적으로 북핵은 억제할 수 있지만 이
핵사고, 이 원전 사고의 가능성, 특히 이 자연재해에 의한 이 가능성은 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유일한 우리가 그 기본적인 관점은 이 자연 앞에서 겸손해지는 자세를 갖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필래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탈원전으로 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북핵 문제, 또 한반도 평화 체제 이런 그 말씀을 주셨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탈원전으로 가는 데 있어서 북한의 핵무기가 계속 늘어나고 그 위협이 많은 국민들이 그 위협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느낄수록 탈원전으로 가긴 대단히 좀 어려워지는 이런 어떤 측면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어떤 이제 이 또 핵 무기 문제와 핵 발전 문제가 만나는 지점이 발견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지금 이것이 이제 과거의 양상과 또 하나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좀 토론을 해봐야 되는 문제, 특히 국가안보 관점에서 이제 중요하게 제기될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전쟁 발발 시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전면전 발생 시 이 원전이 어떻게 될 수 있냐는 겁니다. 특히 지금은 핵시대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유사시에 북한이 한국의 원전을 미사일로 공격하거나 전투기에서 공격했을 때 그 원전을 파괴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얘기들이 그 간헐적으로 존재했지만 지금은 예를 들면 전면전 발생했을 경우에 북한이 한국의 원전에 대한 핵 공격을 가하게 되면 그야말로 한국은 대한민국은 이 아마겟돈을 피할 수 없는 이런 그 가능성들도 우리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특히 이제 지금 신고리 원전 오리코 얘기가 나오고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가 그쪽에 굉장히 이게 국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만약에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에 북한이 유력한 핵공격 후보 지역으로 그쪽을 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전이 몰려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국가 기관 산업이 또 몰려 있습니다. 현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전면전, 총력전에 있어서는 단순한 어떤 무기 병력 이런 것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의 기반 산업, 경제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북한이 원전뿐만 아니라 그 이제 울산 또 이제 이 고리 지역에 몰려 있는 국가 그 기반 산업에 대한 이제 타격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고리에서 유사시 그 미국의 증원 전력에 들어오는 김해공항, 부산항, 진해항 이런 쪽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한 30km 안팎.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미군 증원을 억제하는 방법으로서 그쪽에 원전에 이제 핵 공격을 이런 어떤 가능성들도 우리가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 이제 원전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한편으로는 북핵에 대한 어떤 위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과장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유사시 대한민국을 이제 존망까지 위협할 수 있는 원전을 계속 확대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정책 자체가 모순된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토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이 신의 불을 훔친 지가 벌써 이제 70년이 이제 훨씬 좀 지나고 있는데 그때 신의 불을 훔쳤을 때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무기를 이 핵을 무기로 만든다고 한다면 이제 영원히 전쟁이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어떤 생각이 한편에 있었고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전기를 만드는 에너지를 만드는 데 사용할 경우엔 인류는 마르지 않는 샘을 만날 것이다. 이런 어떤 이제 그때 당시에 인간들이 핵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낙관적인 이런 어떤 그 시각들이 굉장히 우세했는데 과연 인류가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 왔고 앞으로도 그 길로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핵 무기이든 핵 발전이든 이 핵과 인류의 어떤 불안한 동거를 앞으로도 계속할 것인가? 핵에 의한 자유가 진정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 또 하나의 절멸의 공포에 인류를 가둬둔 것은 아닌 것인지 이런 것도 좀 따져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핵에 의한 자유에서 앞으로는 핵으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인류가 나갈 방향은 아닌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토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것으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번째 토론은 에너지경제연구원 노동석 선임연구원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거의 남아 계시지만 몇 분들 가시는데 끝까지 좀 자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듣다가 무서워졌는데요. 전쟁을 하는 이유가 옛날에는 땅을 점령하기
북한이 우리나라 원전을 핵무기로 타격한다는 거는 남한 땅 전체를 다 못 쓰게 만든다는 얘기랑 비슷한데 결국 북한은 남한의 난민을 자기들이 먹여 살려야 되는 부담을 안게 될 겁니다. 전 이번 토론과는 좀 부합하지 않는 토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쪽에 앉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탈원전에 반대하는 사람으로 섭외를 했을 것 같은데 좀 전 생각이 다른 게요. 원자력이 우리나라에서 경제성이 없어지면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까 여러분이 EIA 자료를 가지고 원자력과 뭐 재생에너지가 원자력이 경제성이 없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잘 보시면요. 이필열 교수님 자료에 있습니다. 잘 보시면 미국의 경우 이 자료만 갖고 얘기해 뭐 LAC라는 것도 계산해 놓고 그랬는데 그 자리에 회피 비용으로도 계산하고 그랬는데요. 그걸 떠나서 여기 보시면 풍력의 이용률이 41%고요. 태양광의 이용률을 25%를 적용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전력거래소 앱시스에 들어가시면 우리나라의 평균치가 나와 있습니다. 풍력이 20%가 채 안 되고요. 한 18% 정도 되고요. 태양광은 15%가 채 안 됩니다. 15%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순수한 의미의 LCOE라고 하면 텍스 크레딧 이전 칼럼에 있는 숫자를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걸로 환산하면 이거의 2배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재생에너지의 경우는 특히나 사이트 스페시픽에 어디에 있느냐, 모하비 사막에 있느냐, 아니면 우리나라 아파트 옥상에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주의를 해서 보셔야 되고요. 저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원자력이 경제성이 있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정부가 지금 이제 좀 명칭은 전환, 친환경 발전 정책 여러 가지를 쓰는데 저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신전원 구성 정책이라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여기에 보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생각을 해본 거를 좀 말씀드리고 오늘로 토론이나 이 결정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같이 여러분이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원 구성 정책이 구체화되는 거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이라는 정부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핵심은 뭐냐면 전기사업법 그 챕터의 제목 자체도 전력수급의 안정입니다. 그래서 전력수급의 안정과 지금 탈원전 탈석탄 정책이라는 것이 같은 지점에 있는 거냐 하는 거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지금의 전원 정책은 심플합니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 신재생 20% 2030년 20% 딱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불변이에요. 나머지 80%를 어떻게 채울 거냐 가지고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원전도 안 하고 석탄도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건 가스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수요 예측이 틀렸거나 신재생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됐을 경우에 그리고 원자력이나 석탄은 지금 여기서 발표한 대로 이렇게 없애 나간다 그러면 가스밖에 안 들어오게 되는데 가스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물론 떨어진 수요로 인해서 늘어나는 가스 발전용 수요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2천만 톤이 좀 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수요가 이제 1.1%밖에 증가하지 않을 거다. 이번 8차에 잠정치로 예측을 하는 게 지난번 7차 때는 2.1% 증가한다고 봤습니다. 연평균. 근데 그거에 한 반토막을 쳤고요, 지금. 그렇게 되면 가스 수요가 늘어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2천만 톤 좀 넘는데 우리가 2014년에 발전용으로 2천만 톤 이미 쓴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크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면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탈원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서방 세계의 에너지 사업자들이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안 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그러면 서방 세계의 원자력 산업이 도미노식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뭐 러시아나 중국이 주도하는 쪽 빼고요. 이제 미국도 이제 그거를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남아있는 선택이라는 게 재생에너지는 각 나라들이 자기들 목표에서 딱 가고 있거든요. 남아있는 게 가스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도 중국이 이제 가스 도입을 자꾸 늘려서 좀 가격 흔들흔들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의 가스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진 상태에서 가스 시장 자체가 굉장히 불안해질 수가 있고 잘못하면 공급량 자체를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그것이 좀 걱정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 있는데 일단 단순하게 수요와 공급원만 놓고 본다면 당분간은 전력 수급의 문제는 안 생겨요. 제가 예측하는 전력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전력 수급에 어려움이 올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 시점은 2020년대 중반 정도 됩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 계획 설비, 신고리 오륙호기를 포함해서 신고리 오륙호기 당초에 21년, 22년에 준공되기로 했어요. 22년, 23년이 되면 고리 2호기가 계속 운전이 안 되고요. 계속 연차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는 2020년대 중반에는 뭐 수요가 어떻게 늘어나든 수급의 불안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굉장히 먼 훗날의 얘기로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2011년에 순환단전이 있었는데 그때 TF에 들어가서 원인을 캐고 했더니 제3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보다 5년 전인 2006년도에 수급계획이 잘못됐다. 그래서 2011년에 순환단전이 왔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린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수급 불안은 이번 정부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또 하나는 이번 정부에서는 전기요금도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6월 20일 날 발표한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지금 이제 유가가 떨어지고 가스 가격이 굉장히 낮은 상태. 정산 단가를 기준으로 했는데 원자력을 만약에 안 하면 가스가 그 발전량을 대체를 해야 되는데요. 그게 지금은 작년에 68원 받았습니다. 원자력이 68.5원인가 받았고요. 가스는 101원 받았는데 거기서 REC 이행금을 빼고 나면 한 99원 정도 받았어요. 100원 정도 받았고요. 그냥 대충 한 30원 정도 차이가 나요. 불과 2년 전에는요. 원자력이 55원 정도 받고요. 가스는 160원을 받았어요. 105원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수급의 어떤 문제, 가스 수급의 문제, 그다음에 가스의 가격 변동성의 문제가 여기와 결합하면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다. 이제 그거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 측면은 지금 신정부 공약에서도 얘기가 안 돼 있고 8차에서도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원자력은 그나마 이슈가 돼서 다행이고요. 석탄에 대해서는 누구도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30년 된 석탄은 노후 설비다 이렇게 해서 또 대통령께서 임기 중에 폐지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 폐지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2031년까지 8차 전력 수급 계획을 짜지 않습니까? 2031년까지 폐지가 돌아오는 석탄 발전소가 그 10개 제외하고도 1000만 킬로와트 정도 됩니다. 그거는 노후 설비가 아닌가요? 8차에 반영 안 할 건가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가스 발전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없어요. 가스 발전의 수명에 대해서는. 여기 있습니다. 숫자를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900만 킬로와트 정도가 2030년까지 가스 들어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 우리나라의 가스 발전이라는 거는 복합 발전 형태이기 때문에 석탄 기력보다도 오히려 기계적인 수명은 더 짧을 수밖에 없어요.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스 발전 900만, 석탄 1000만 추가적인 겁니다. 3.3기가 빼고 추가적인 1000만, 그다음에 원자력
그 축소되는 거 다 아까 말씀드린 가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그러면 가스 발전하는 사람들이 좀 덕을 보여요. 발전자 회사일까요? 민간 가스 발전사일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또 하나의 문제는요. 그 재생에너지하고 원자력은 충돌한다는 거예요. 둘 다 경직 전원이. 이거는 뭐 많이 말씀들 하셨는데 지금 전 세계 재생에너지 하는 특히 일본도 마찬가지인데요. 굉장히 골아픕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주도에 풍력 발전기가 작년 재작년 사이에 9번 섰습니다. 못 사줬어요. 수요가 따라가지 못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발전소가 수요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기화돼 있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운전 예비력이라고도 표현하고 뭐 다른 여러 형태로 얘기도 하는데 스피닝 리저브 뭐 이렇게 순동 예비력이라도 표현을 하고 그런데 제주도 발전기에 최소 출력으로 살려놓고 그다음에 HVDC 케이블 요것도 이제 좀 운영을 해줘야 된다 그러고 제로는 안 된다 그래요. 그거하고 풍력 발전량을 합쳤더니 제주도에 일시적으로 수요를 초과해 버린 겁니다. 이런 일이 우리가 그 풍력을 세웠어요. 독일은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주변 9개 국가하고 네트워크가 돼요. 그래서 독일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나라에 AC로 연결이 돼. 이건 좀 기술적인 문제라 좀 그런데요. 교류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독일 발전기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나라의 발전기들이 전부 다 출력을 올립니다. 그리고 독일이 많이 생산하면 다른 나라 발전기 출력을 낮춰요. AC로 연결해서. 그래서 이제 국경을 넘어갈 때 계량기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부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다 죽여가지고 남부 쪽에 공급이 모자랍니다. 서부하고 남부 쪽에. 근데 풍력 발전은 북부하고 동부에 굉장히 많아요. 라인이 없어가지고 못 보냅니다. 지금 2,800km 정도를 3개의 큰 라인으로 HVDC를 깔고 있는데 그 중에 1,000km는 지중 설비입니다. 반대를 해서. 계획이 그렇게 돼 있고요. 문제는 아직 준공이 멀었기 때문에 동부에서 많이 발전된 전기가 옆에 폴란드하고 체코로 막 넘어가는 거예요. 허용 용량 이상으로. 그래갖고 지금 폴란드하고 체코는 독일서 오는 전기에 대해서 어느 용량을 넘어가면 차단시키는 차단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전력 수급에 의해서 계획되어 있는 게 이게 교란이 되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실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제가 뭐 신재생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20% 하고 우리도 20% 정도 되면 더구나 고립계통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이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전에 말씀드렸고 지금 얼굴을 자꾸 보시는 게 그만하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80%를 어떻게 채울 거냐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꼭 우리의 상황만 보지 말고 다른 나라들 어떻게 하는지 좀 보자 이거죠. 뭐 일본도 보고 그다음에 독일도 보고 영국도 보고 여러 나라들 보고 그 나라들이 왜 그런 믹스 정책을 가져가는지 이유를 살펴서 우리의 이유와 같은지 틀린지도 비교해보고 이렇게 해서 결정했으면 좋겠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새로운 에너지 믹스 정책이라는 거는 국민들 부담을 많이 늘리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도대체 어디까지 부담할 수 있는지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여기까지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때 고려해야 될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의 특성들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뒤에 준비해 주신 건 시간 관계상 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토론은 김병기 위원장님 주최 측의 이론이기 때문에 한 7분으로 자르고 플로어 얘기를 좀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음을 참 바쁘게 만들어 놓네요. 어제
제가 원래 어디 토론회 가면 날 오래 시킬까봐 이렇게 끝에 하면 제일 좋은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너무 할 말이 많은데 이 시간을 점점 더 주최 측이라고 사실 원래 제가 그 토론자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에너지정책연대 의장으로서 사실 딱 8개월 전에 여기에서 에너지정책연대 출범을 하고 이 국가 에너지 문제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에너지 공공성이나 에너지 민주화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갈 거냐 하는 이러한 그 고민을 하면서 에너지정책연대 출범을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지금 사실 이렇게 이것이 문제되기 전에 한 3개월 전부터 저희는 이런 걸 계획을 해가지고 실제 오늘 왔는데 딱 이 시점이 지금 딱 이 핫한 시점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에너지 문제는 아까 이필렬 교수님 말씀하시지만 저는 정의로운 전환 원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정책연대 내에서도 지금 상당히 이견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상당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부에서는 자기 주장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끝에 가서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주장만 하면 되지만 그렇다면 거기에서 오는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되느냐, 이 부분은 다 국민 몫으로 간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저는 애국자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우리나라 미래를 정말로 걱정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걱정을 하고 이 토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서도 서로가 조금 더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러한 그 분위기를 가져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워낙 짧게 해주셨으니까 제가 하여간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치를 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신고리 5, 6호기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는 저희 기술로 만든 APR 1400, 지금 이것은 이 최고, 세계에 현존하는 3세대 최고의 원전이다. 그리고 가성비도 최고 좋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이 구체적인 것은 모든 체르노빌이나 이런 것을 보완해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또 그러한 어떤 것도 신고리 5, 6호기 공사 이 자체도 산업부나 원안위에 실질적인 어떤 법적인 허가를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고요. 또 세계 원전 동향, 이건 끝없이 똑같이 얘기가 되지만 탈원전 추세다. 저희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물론 일정 체르노빌 사고가 있은 후에는 탈원전 추세로 갔던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가면서 탈원전을 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분위기로 다시 역전이 돼서 다시 재가동을 하거나 재추진을 하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그걸 오히려 탈원전 추세다라고 하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447기가 운전되고 있고 또 건설 중인 게 59기고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도 164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탈원전 추세다라고, 그리고 다른 데서도 점점 더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의 10%밖에 단점이 없는 사람 그 10%만 가지고서 그 사람을 죽이는 어떠한 이러한 형태의 어떤 주장은 조금 삼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 물론 그렇습니다. 원자력 전문가들이 설계를 할 때 과학적으로는, 저는 그냥 단순하게 안전하다 안 안전하다가 아니고 과학적으로는 정말 안전하게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국민적인 시각, 특히 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체르노빌 이후 그 다음에 후쿠시마 또 원전 비리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판도라죠. 거기에 허구라고 나옵니다. 그러한 어떤 상황도 그거를 가지고서 그러나 더 제가 중요시하게 느끼는 거는 원전에 종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체르노빌 사고든 드리마일 사고든 결국은 인적 요인이 가장 주요 원인이에요.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렇다면 거기를 운영을 하는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어떠한 기술력을 가지고서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원전이 정말 안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건데, 저희는 저희 종사자 입장에서 그러한 어떤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40년 동안 안전하게 운영을 해왔고 그거에 대한 보완을 계속 해가고 있다. 그래서 예로 하나 드리면은 지난번 경주 지진 왔을 때 사실 이 지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고베 지진 6,400명 듣고 하는 지진하고 원전을 자꾸 결부짓는데 지진에 의해서 원전 사고가 근본적으로 난 건 하나도 없습니다. 2차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이러한 부분은 있지만, 근데 지진하고 왜 원전을 자꾸 결부짓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경주 지진 5.8 났을 때도 사실 저희 직원들은 가족들 다 팽개치고
휴가자나 특별한 그 출장자를 제외하고 나서 97%가 바로 응소를 해서 회사로 다 들어왔어요. 그 정도의 어떤 이 신념을 가지고 살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저희는 가장 가까운 데서 그 내부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또 가장 가까운 데서 가족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불안하고 안전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누가 거기서 살겠어요? 그러한 어떤 부분도 정말 원전 종사자로서 40년 동안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한다. 그래서 충분히 원자력이 뭐 100% 세상이 안전한 건 없어요. 사람을 가다가 뭐 어떠한 식으로 해서 나는 이건 100% 안전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선 닥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공론화 3개월 그 부분, 이게 뭐 법으로 이렇게 해서 한 이 부분 참 잘못됐다 그래서 저는 공론화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에너지 믹스에 대한 부분도 청정 에너지가 충분히 확보된다면 저희가 뭐하러 원자력을 하겠다고 자꾸 그걸 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정말 우리 미래 세대들이 과연 어떻게 이런 에너지원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정말 고민하기 때문에, 또 일부에서는 원자력계에서 자기 밥그릇 챙기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실제 지난번에 그래서 이 한손 노동조합에서는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꿈쩍도 안 하세요. 사실 오늘 이 산자부 장관 면담도 요청 공문을 공식적으로 보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책 결정, 오르코기 건설 중단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이고, 왜냐 3, 4년 더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원전이 하루아침에 지금 60년, 70년을 해야 되는 이 부분에 그거 가지고서 지금 뭐 3개월에 공론화해서 원전 정책을 편다는 거, 또 3개월 만에 이걸 결정한다는 거, 이런 거 있을 수 없다고 사실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 현 정권이 마지막으로 하면은 기회는 균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또 그리고 결과는 정의롭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모든 약속을 지금 저버리고서 일방 통행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지금 공론화를 중지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어떤 새로운 이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한손 노동조합의 입장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발표와 지정 토론을 들었는데, 원래는 플로우 토론을 좀 더 시간을 많이 배분하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의 기회는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아마 노동조합에서 오신 분도 있고 시민단체에서 오신 분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는 한 3분 정도만 의견 받도록 하는데, 단 소속과 성함은 좀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너무 중복되는 얘기는 그냥 다른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손 드셨으니까 오른쪽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좀 짧게 해주신 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을 빨리 하겠습니다. 예. 한국전력기술에서 근무하는 한국전력기술에서 근무하는 원자로 설계 개발단의 김용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노조 자격으로 왔고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양희원형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탈원전에 대해서 주장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원자력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 후쿠시마와 우리나라 원전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도 원전을 안 해야 된다는 논리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계자 입장에서 간단한 데이터를 알려드리면, 후쿠시마 원전의 경락 건물은 16cm 두께입니다. TMI 사고의 경락 건물 두께는 60cm입니다. 차이는 뭐냐면, 후쿠시마는 그 안에서 해결료가 녹아가지고 수소 폭발로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경락 건물이 깨졌지만, TMI 원전은 이 수소 폭발을 견디고 60cm로 인해서 외부 인명 피해가 없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국내 표준 원전은 이런 TMI 사고의 설계 경험을 바탕으로 120cm의 두께로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설계자 입장에서는 수소 폭발, 그러니까 해결료가 녹았을 때 수소 폭발은 충분히 견딘다고 판단을 하고, NRC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성을 알릴 때 정확한 데이터로 공부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되지만 120cm지만 우리나라도 원전 폭발 위험이 있으니 그런 걸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첫 번째 의견이고, 두 번째는 국내 지금 정권이 바뀜으로써 탈원전 대신에 뭘 추구하냐면 이 대신에 LNG로 지금 대체하는 것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어떤 부분을 신경을 쓰실 거를 고려하냐면, OECD에서 2017년에 환경성 영향평가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우리나라가 WHO라든가 OECD 기준의 초미세먼지의 기준치보다 높은 미세먼지에 노출돼 있고, 2013년 한 해에 2460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비용으로 71조가 든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하고 LNG로 대체를 했을 때 앞으로 제가 개인적인 기술자로서 판단하는 바는 미세먼지도 증가하고 이산화탄소도 증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시겠지만 우리나라 이상 고온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최대 전력 수요 공급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심화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며칠 전 경향신문에서 어떤 신문 기사를 냈냐면, 이런 이상 고온 때문에 지표면에서 낙스산화물, 예를 들면 LNG 발전소 떼가지고 낙스산화물 나면 그로 인한 미세먼지로 인해서 오존이 발생해서 지표면 오존에 발암물질이 증가한다. 그리고 이거는 발암물질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위험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권이 추구하고 있는 이 부분이 이율배반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고민하셔서 공부하시고 어떤 균형 있는 발표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 지적해 주신 건 알겠고, 저희가 지금 정리를 좀 해야 됐어요. 지금 확인을 했더니 5시 반까지는 무조건 끝내달라고 하고, 에너지정책연대는 앞으로 시간 초과하면 국회에서 토론회 할 생각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갖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아마 청중분들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저희가 좀 추후에도 좀 이거를 연속해서 하는 걸로 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두 분 발제자분들, 토론자분들이 온 의견을 코멘트를 전혀 못했어요. 2, 3분씩만 좀 양해를 해주시면 두 분 발제자 의견 듣고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답변을 하고 토론을 하는 게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마무리 말씀을 좀 하겠는데, 저는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맞이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권, 박근혜 정권을 쫓아내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것이 한국에 대단히 큰 기회다. 그래서 제 주된 관심은 문재인 정부가 이 정권이 한 20년 정도 유지가 되면서 한국 사회를 더 민주주의적이고 더 에너지 정의에 가깝고 남북 관계가 더 평화적으로 정착이 되고, 그리고 한국 사회가 더 국제적으로 발언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신고리 오리코기 중단을 놓고 에너지 전환을 놓고 양쪽에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쪽에서는 철저하게 이 신고리 오리코기를 반대하고 중단을 반대하고, 또 한쪽에서는 그 환경단체 탈원전 단체 쪽이죠. 거기서는 또 한편으로 자기 주장을 상당히 강하게 내세우는데, 우리가 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서 쭉 가려면 그 에너지 전환을 서둘러서도 안 되고, 탈원전을 서둘러서도 절대 안 되고, 아까 에너지 믹스 얘기가 나왔는데 에너지 믹스가 잘못돼가지고 에너지 수급이 잘못되면 정권에 큰 타격이 온다. 저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다른 한편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 상당수는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상당히 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만족을 시켜줄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 수급도 철저하게 만족을 시키면서 이 국민적인 여망도 만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점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양쪽으로 갈라져가지고 지금 한수원 노조에서는 철저하게 문재인 정부를 비판을 하고 잘못됐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오히려 나중에 한수원하고 우리나라 한국의 장래에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탈원전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남북 관계가 평화적으로 정착이 되고 평화 체제가 성립되고 이렇게 되면 탈원전이 더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이 지금 전력 시스템이 이제 고립된 섬과 같은 시스템인데 남북 관계가 평화 체제가 정착이 되면 북한과 연결이 되고 만주나 중국까지도 다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해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탈핵을 주장하시는 분들, 양의원 소장님을 비롯해서 이제 그분들이 주로 하시는 이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제 막연한 위험, 그 위험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뭐 300만의 부산 시민이 당할 그런 피해, 그거 하나하고 이제 10만 년 뒤까지 걱정해야 되는 그 사용 해결료, 그 두 개인데 그 막연한 위험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력을 봤을 때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거를 좀 믿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사용 해결료 문제에 관해서는 10만 년, 뭐 1000년 이런 뒤 걱정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10년 뒤, 30년 뒤 우리 후손들, 아들들, 뭐 손자들 이런 세대가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그 경제 형태에서 이렇게 살 수 있게 하는데 어떤 게 과연 더 좋을까? 그런 것들을 관점에서 생각해 주시면은 생각이 바뀌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릴까요? 예. 그 코페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네요. 대규 방출 밸브 고장으로 인한 사고 시나리오 삭제한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안전성 문제를 얘기하면 끝도 없어요. BWR하고 PWR의 장단점이 서로 있지 않습니까? 예. PWR에서는 증기 발생기 문제가 분명히 있잖아요. 특히 C사의 PWR 같은 경우는 증기 발생기가 2대밖에 없기 때문에 APR 1400의 PWR 증기 발생기는 한 대에 14,000개의 세관들이 있는데 과연 설계 기준 사고는 몇 개 파단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까? 증기 발생기 세관 다수 파단되면서 대기 방출 밸브 고장나서 방사성 물질 경납고물 파손되지 않고 나가는 시나리오 그거 삭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저랑 논쟁을 하시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거는 별로 핵심을 비껴나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 준비하지 않았던 거 또는 방심했던 거 문제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후에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서 안전성 문제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제가 이게 안전 문제가 믿고 안 믿고로 해결이 되면 그냥 믿으면 끝나는 거죠.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의 기술로, 과학 기술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고 거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철학적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 하나하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탈석탄 얘기를 하는데 지금 탈원전, 탈석탄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이 정부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정말 탈석탄, 탈원전인가요? 그러니까 전기 믹스 하시는 분들하고 그분들은 탈원전이 아니고 탈석탄도 아니에요. 근데 저희하고 생각이 비슷해요. 왜 그러냐면 현재 너무 비정상적이에요. 원전과 석탄이 70에서 80%라는 게 얼마나 비정상적입니까? 우리가 에너지 수입을 95% 이상을 하는 나라가 어떻게 다른 나라보다 전력 수요가 더 높습니까? 이게 얼마나 비정상적이에요. 그걸 정상화시키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2030년 해봤자 석탄은 지금보다 더 늘어요. 31기가와트가 32기가와트가 되는 겁니다. 원전 22기가와트가 겨우 17.6기가와트로 4기가와트밖에 안 줄어요. 여전히 그때도 18개 정도의 원전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겨우 20% 들어가는 거, 20% 늘어나는 건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력망 문제 얘기하시는데 전력망은 재생에너지가 30-40% 이상 늘어났을 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준비하면 크게 문제 없을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 청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일자리를 줘야 되는지. 같은 1kWh당 생산하는 그 일자리가 재생에너지 일자리가 훨씬 더 많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충정은 다 알았을 것 같고 또 저한테 제 시간을 드릴 수 없이 지금 끝내야 됩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토론 못한 분들은 개인적인 면담도 있고 나중에 좀 토론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 중단하겠습니다. 제가 끝내겠습니다. 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자의 권한으로 오늘 토론회를 끝내겠습니다.